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화이트데이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철학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권위자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생성의 최종 국면, 후기 국면의 마지막 단계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인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하나의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달성되면 현실 존재는 더 이상 생성의 활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주체의 길을 그친다. 그래서 객체가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저는 지난주에 얘기에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성을 마친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가? 이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자기 초월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했다, 곧 현실적 지위에서 벗어났다. 또 다시 말하면 활동성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그래서 완결된 사체로서 과거에 귀속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집약하고 있는 표현이 자기 초월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라는 것은 생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생성을 마감한 존재로서의 자기 초월체, 이 두 측면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1장 3절의 네 번째 문단, 첫 문장을 읽고 끝냈어요. 오늘은 그 문장을 다시 보면서 그 후속되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죠.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건 특이한 것인데 그 까닭이 뭐냐니까 그건 객체적인 것으로 고찰해 볼 수도 있고 형상적인 것으로 고찰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객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만족한 상태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존재가 합생을 끝내가지고 만족해 있어요. 결정된 존재가 됐어요. 그걸 놓고 해부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찰해 볼 수도 있다. 그거고 다음 형상적으로 고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지금 자기를 만들어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합생의 과정 중에 있는 살아있는 그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 내부를. 그런 방식으로 고찰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생성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체를 해부하듯이 그거를 형상적으로. 그 다음은 완결된 객체로서 만족한 상태의 것으로서 결정된 하나의 사실을 분석하는 것처럼 객체로 고찰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적 측면은 그 현실적 존재에 관한 기능적이다. 뭐 활동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functional 이런 뜻인데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 뜻입니다. 형상적 측면은. 그러니까 지금 합생을 막 하고 있어요, 이놈이. 그래서 그건 functional,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 말은 거기에 포함된 과정이 그 현실 존재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정이 살아있단 말이야. 생기가 있다, 아직.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현실체가 갖는 형상적 실질성은 그 합생 과정에 속하며 만족에는 속하지 않는다. 만족은 객체적 측면에 속한단 말이죠. 자기를 그 합생을 완결했을 때 드러나는 측면. 그거는 합생 과정에서 이미 이탈한 거죠. 왜냐하면 주체로서 생성을 그쳤으니까. 그래서 완결된 사태. 따라서 만족에는 합생에서
사태가 더 이상 귀속되지 않는다. 합생을 넘어선 끝 과정이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적 사태 속에는 만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만족은 뭔가? 그건 객체적 사태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는 합생 과정이라고 하는 형상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족이 되고 만족이 되면 객체로서 우리가 그것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갖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형상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주체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 주체는 지금 살아있는 놈이고 객체는 그 살아있음의 생성의 활동을 멈춘 놈이고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이게 현실적 존재의 특이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예. 저기 강의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 현실적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주체로서 고찰될 수도 있고 또 객체로서도 고찰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존재를 고찰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합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놓고 예.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체를 놓고 우리가 대상화해서 볼 때 그걸 살아있는 것으로서 볼 수도 있고 적어도 그 생명을 마감한 어떤 그 뭡니까 실 자체를 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특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적어도 현적 존재 한 사례를 본다면. 예. 그러나 우리가 돌멩이를 형상적인 존재로 고찰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객체적으로 그것을 고찰하죠. 예. 그렇죠. 돌멩이를 우리 주체로 안 보잖아요. 예, 보통 그렇죠. 예, 예. 일반적인 철학에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화이트는 돌멩이도 주체를 보고 있어요. 돌도 자신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좀 이상하죠 말이. 정확히 말하면 돌멩이도 현실적 존재들의 무수한 구성체입니다. 무수한 현실적 존재들이 생성과 어우러지면서 지금 돌멩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들여다보면 하나 있는 살아있는 계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객체적으로 이렇게 주체가 객체가 되고 주체가 객체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돌멩이가 이렇게 어떤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들여다보면 딱 잘라서 보면 이미 한 순간을 이렇게 칼로 딱 잘라서 보면 어떤 생성하는 계기들이 이렇게 막 어우러져 있어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과거로 뭐 생성하고 과거로 하고 생성하고 과거로 하고 이런 과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 존재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결합체. 그러니까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계기들의 결합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혀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라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저놈들이 저 속에 들어있는 계기들이 뭘 하고 있다? 반복을 주로 하고 있다. 일탈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과거에 주어진 것에 복속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맨날 그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거기서 미세하게나마 차이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미미해서 우리는 거기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죠. 돌멩이도 늙죠. 그렇죠? 늙습니다. 돌멩이도. 나이를 먹는단 말이야. 물론 수천 년, 수만 년 걸릴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건 그만큼 매 순간 조금씩 변화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우리는 주체로서 볼 수 있고 객체로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철학자는 에스카게도 없었어요. 와이트가 처음입니다. 물론 조금 확대하면 니체 같은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베르그손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고, 그러나 이렇게 미세하게 분석해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범주를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와이트가 처음이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도 살아있는 것들의 집합체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자기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말이죠. 다만 그 정도가 미미할 뿐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돌멩이를 주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하고 좀 차이점이 상당히 많네요. 하이데거는 돌멩이 같은 경우는 도구적 존재로 이제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화이트헤드는
전부 다 주체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기 생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단 후반부로 좀 가봅시다. 자, 이때 객체적 측면은 이제 아까 객체적 측면과 형상적 측면에서 그랬어요. 형상적 측면이라는 말은 주체적 측면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객체적 측면은 그 현실적 존재에 관한 형태론적이다. 형태론적이다. 생성을 완결해서 딱 고정시켰단 말이죠. 뭔가 이미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딱 띄고 특징적인 어떤 것을 고체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형태론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살아있음의 생기가 증발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딱 굳어졌다 어떤 것으로. 그래서 형태를 적어도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생성 중에 있을 때는 형태를 분석할 수 없어요. 살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완결되면 그 형태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형태론적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지금 형태론적이다가 무슨 뜻이냐 그 얘기죠. 즉 거기에 연루되는 과정, 생성의 과정, 활동성은 그 현적 존재에 대한 상대적으로 초월했다. 생성의 활동성, 과정이 그 현적 존재에서 사라졌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그 만족의 존재가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결된 것이 객체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체적 고찰은 실용주의적인 것이 된다. 그건 의미는 그 다음 줄에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 존재를 그 결과와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객체적 고찰은 실용주의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객체를 우리가 객체에서 볼 때 그 객체는 후속하는 존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실제적 가능을 들어서. 그러니까 완결된 객체는 과거의 것이지만 앞으로 생성할 새로운 생성에 끊임없이 제약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그랬죠. 이때 그 힘, 그건 어떻게 그 쓸모가 있을까를 적어도 결정하는 거죠. 과거는 미래를 위한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의 생성을 위한.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것. 어떤 용도가 있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객체적 고찰은 실용주의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놈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볼까? 아까 식재료를 지난 시간에 했죠. 셰프가 식재료 창고에서 쫙 보고는 뭐 이렇게 쓰고 여기서 취한단 말이죠. 고려 잡았죠. 그 재료를 내가 뭘 만들기 위해서 이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으로 그걸 고찰해서 내가 취한 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객체로 고찰한다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현실 존재를 그 결과, 그 현실 존재가 적어도 낳고 있는 효과, 그거를 연관시켜서 고찰하는 거다. 이놈을 어떻게 쓸까, 어디다 쓸까와 관련해서 고찰하는 거다 말이죠. 내가 앞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프니까 잠깐 바닥에 주저앉기 위해서 방석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책 한 권을. 그러겠죠? 이게 실용적으로 고찰하는 겁니다. 그 책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디다 활용할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도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그것이 나올 수 있는 효과에 관련해서 효과와 연관지어서 고찰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중에 만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느낌이라면은 결국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만족은 생성의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질문이지? 그래요. 만족이라는 건 하나의 느낌이에요. 통면시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활동이잖아요. 펑크션 하잖아요.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자꾸 과정이 사라졌다 그러느냐? 완결작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이게 사실 이렇게 다른 문제인데 화이트헤드에서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체에서 볼 때 만족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활동이에요. 주체가 갖는 최종적인 활동이 만족이에요. 또 객체가 오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로서. 그러니까 만족 자체가 이중성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는 주체의 최종적 활동으로서, 다른 하나는 객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체의 결과로서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은 실제로 화이트헤드에 가면 여기 뭡니까? 요거 바로 전 문장. 형상적 실질성은 그 합생 과정에 속하며 만족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족을 하나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만족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의 활동성으로서 완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만족이라는 것이 그 내부의 어떤 변이를 겪지 않는단 말이죠. 활동은 활동인데 정체된 활동이다. 그러니까 변화를 낳는 활동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활동이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만족은 객체적 측면, 다시 말하면 완결된 것으로 객체적 측면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화이트헤드가 이걸 사실 나중에 해서 고민해가지고 두 가지 다 얘기해요. 만족은 한쪽에서는 현실적 존재의 최종 국면이기 때문에 형상적 실성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객체적 측면을 반영하는 만족은 완결된 측면을 적어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화를 낳지 않는 완결체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면 과정에 내재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는 보더라도 무의미하다. 아까 말한 정치적 활동성이란 말이죠. 정치적 활동성. 뭐 그렇게 이제 피해갑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만족은 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후속한 존재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가능태라 했을 때 그 가능태가 갖는 실제성. 과거의 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그 과거의 것이 모종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종의 힘을.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의 뭡니까 그 어떤 그 경험에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그 느낌을 낳게 될 터인데, 어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교통사고의 어떤 커다란 그 충격은 말이죠. 우리 경험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그 사건을 적어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 내재적인 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이 사람은 만족의 어떤 느낌이 갖는 어떤 활동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결국 그 만족도 완전히 그 뭡니까 활동성을 결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고체 형태의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적어도 앞뒤 정합성을 따져보면 그래서 만족도 하나의 활동성이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주체의 측면에 속한 만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객체에서 고찰할 때는 활동성을 잠깐 접고 우리가 그걸 고찰한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 뭐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자, 오케이. 됐나요? 예. 다음은 자, 여기서 만족이라고 불리는 작용의 최종적 통일성은 현실적 존재의 자기 초월을 구현한다. 이때 자기 초월이란 말이 생성의 과정에서 벗어난다, 이탈한다 그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성의 과정을 참여하지 않는다, 자신을 생성하지 않는다, 종결한다, 멈춘다.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기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최종적 통일성에 이르면 합생 과정의 그 다양한 유동적 과정을 하나의 결정적인 느낌으로 통일을 시키면 더 이상 통일할 게 없으니까 통일 과정을 멈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생성의 과정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초월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로크라는 사람이 뭐 쓸데없이 나왔어요. 사실은 현실적 존재의 힘은 만족을 분석하는 데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의 힘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후속하는 새로운 생성의 객체로 관여하는 거죠.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경험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의 사건은 비록 지금 벌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건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건 로크가 모든 존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얘기해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까닭은 그것이 나의 지각을 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실제 본질은 뭐 우리는 색깔로 보고 크기로 보고 형태로 보지만 그 사물의 실제 내재적인 모습은 뭐냐니까 어떤 힘을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감각기관이 다양한 감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실제적 본질은 진짜 본질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리적 힘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건 어디서 발견할 건가? 만족한 존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족한 존재는
후속한 존재에 영향을 미치니까 객체로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고하고 피할 수 없는 여러 기교를 수반하고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정착된 사실로서의 현실적 존재이다. 뭐 어렵게 복잡하게 표현했어요. 완결된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로 누군가 다쳤고 누군가는 뭐 어떻게 상당히 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지금 실려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완강한 사실입니다. 정착된 사실이에요. 확정된 사실이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내적 존재는 그 자신의 과정은 증발되었고 달아졌으면 만족되어 있다. 완결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확정되었단 말이죠. 어제의 사건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는 살아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이미 완결된 사건으로 더 이상 생성하고 있지 않다. 완결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그 사건의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현실적 존재가 그 만족이 이르면은 과정에서 생성의 과정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 그러면은 만족이 이른 현실적 존재가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 이런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족한 존재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데 활동하지 않는 존재가 후속하는 생성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그 말이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들었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일어난 사건이 이미 완결되어서 활동하지 않아 더 이상 현실 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경험되고 있지 않아요. 뭔가로. 그 환자에게는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어떤 뭡니까 사건으로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뭐 등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체가 만족된 사태가 스스로 뭔가 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속하는 생성들은 그 과거의 사건을 피해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걸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 그건 나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는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된 현실적 존재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힘을 행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체적으로. 그러나 그 완결된 사건은 그 후속하는 사건들이 항상 그걸 여건으로 해서 자기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건 없이는 생성할 수 없어요. 그거 없이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생성에 항상 소재가 됨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관여해요. 참여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갖는다. 이런 식의 어떤 유비적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의미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예. 이 우주가 오늘날까지 이만큼 이렇게 생성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 과정 속 현실적 존재를 역추적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결국은 과거에 태초에 일어났던 것들조차도 아주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니까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어난 모든 우주의 사건, 확정된 이 가능태의 보고 그랬죠. 과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가능태의 보고, 가능태들의 보고, 창고란 얘기예요. 저장소, 이건 과거 세계입니다. 이거는 불멸해요. 변화하지 않는다 말이야.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 이거는 끊임없이 후속하는 생성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굳이 태초니 이런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거는 끊임없이 현실에 개입한다. 직간접적으로. 예, 교수님, 그러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일부만 맞습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과거 세계가 현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인가? 인과적 영향입니다. 이건 원인이 되고 이건 결과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봤었죠. 현존자가 생성할 때 가장 처음에 느낀 느낌을 물리적 느낌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물리적 느낌은 무슨 느낌이다? 인과적 느낌이다. 저쪽에 있는 객체는 원인이고
지금 느낀 주체는 결과고. 그러니까 특정의 원인이 특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 세계와 현재 세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걸 좁은 의미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면 그러면 끊임없이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면 뭐 미래가 다 결정됐다는 얘기 아니냐? 과거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엔 하나 중요한 대목을 빼먹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존재는 단순히 과거에 굴종하지 않는다. 반복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체식 형식을 통해서 변형하고 있단 말이죠. 변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과적 작용이 밑바닥에 깔려있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걸 전체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 원인이 작동하긴 하는데 그것을 이 현재를 결정하는 것은 원인 플러스 주체적 형식, 현재 주체적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온 여건과 지금 생산한 주체죠. 이거는 주체하고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개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기제를 동원하느냐. 주체적 형식이라고는 파악의 방식을 동원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조정하고 변형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인과적 힘인데 이걸 변형시키는 이 수용의 방식은 이건 뭡니까? 자율적 조정이란 말이죠. 또는 창조일 수도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 목적에 근거한. 목적은 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도 또한 현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본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뭐 기획을 할 수 있느냐. 현실의 조건이, 경제적 조건이 그 사람의 경제적 꿈을 적어도 좌우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그건 맞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저 과거의 세계의 그 불멸적인 힘을 엄청나게 행사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현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철저하게 묶여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래가 과거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지만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때 다 결정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적 이물론. 이거는 다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과거의 물체의 움직임이 미래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들을 결정합니다. 인과적 힘에서 결정되니까. 마치 우리가 당구대에서 당구공의 움직임을 볼 때 그렇게 결정된 것을 우리는 하나 예시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당구공이 저거 움직일 때 갖고 있는 힘, 각도, 크기 뭐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당구공의 움직임을 다 예측할 수 있죠. 결정되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이죠.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계는 부분적으로 그런 결정성을 띄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나 미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적어도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그 만족에 의해 기술되어야 한다. 현실적 존재의 결과란 뭐냐? 합생 중에 있는 그 자신의 과정 이외의 과정에, 그러니까 후속하는 생성의 과정입니다. 자기 과정이 아니라. 그건 초월해지죠. 그 현실과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결과란 말은 효과란 말로 바꾸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펙트, 효과. 어떤 존재가 어떤 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결과,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어떤 그 생성의 그 다 역동적인 과정을 다 초월하고 특정한 무엇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객체가 되어서 후속하는 생성에 객체로 관여하게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제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개입한다고 하죠. 이것이 그 사건이 갖는 효과, 결과인 것이죠. 이해했어요?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 속에 이처럼 개입하는 존재는 모두 객체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의 과정에 어떤 존재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주체로서는 들어갈 수 없고 완결된 객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존재가 객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존재의 보편적인 형이사적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존재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형이사학적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것이건 어떤 과정에 개입하는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주의 연대성, 결속성을 구성하는 우주의 상호 연관성 말이죠. 를 구성하는 바이란 형이사학적 성격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 자, 가능태의 보고에는 과거 세계가 있어요. 여기는 뭐 무수한 존재들, 현실적 존재들 말이죠. 만족한 존재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겠죠? 실제적 가능태의 보고입니다. 여기 무수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객체가 된다는 건 새로운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참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관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파악되기도 하죠. 그런데 부정적 파악도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되는 가운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심지어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하더라도 이 생성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른 생성에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격이다. 그런 뜻입니다. 형이사 성격 가운데 하나다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의의 생성과 세계 전체, 과거 세계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그래서 하나의 뭘 주고 있다? 연대를 주고 있다. 솔리다리티. 결속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생성하는 사건이 여기 지금 있어요. 있으면 이놈은 자신 이전에 생겨난 모든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긍정적으로건 부정적으로건. 그래서 그놈들은 모두 객체로서 나에게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편적인 형이사적 성격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존재는 생성에 대해서 객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참여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간단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주의 연대성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관계, 이거를 주체와 객체라는 관계로 환원시켜 버린다면 모두를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게 과연 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주체와 객체라는 이 개념은 존재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익론적인 개념이 아니냐. A와 B란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항상 주체와 객체의 관계다. 그러니까 A가 주체면 B는 객체고 B가 주체면 A가 객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주객관계로 환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인신론적 관계인데. 그런데 이게 정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존재라는 게 뭔가. 화이트헤드는 존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성하는 놈이라 그랬어요. 생성한다는 건 뭐예요? 타자를 자기 것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 말을 이 사람은 파악한다 그랬고 그걸 보다 일상적인 용어로 경험한다 그랬어요. 느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객관계, 존재가 주객관계인 거예요. 주객관계인 거예요. 존재의 생성 자체가 주객관계 속에서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존재들 사이의 기본 관계는 주객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한 거예요. 모든 존재는 주객관계로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이트헤드에게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존재론적 관계와 인신론적 관계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놉니다. 같이 묻어가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전통 철학에서는 우리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고 나서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뭐 태어나고 나서 이 세상도 경험하는 것이고 어머니 말씀도 듣는 것이고 기획도 하고 꿈도 꾸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꿈을 꾸는 가운데 비로소 있고 어머니를 인식하는 가운데 비로소 나는 있단 말이죠.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나는 비로소 있는 거단 말이죠. 그거 듣기 전에 나는 없어요. 나는 활동 속에 있다. 뭐 속에? 경험하는 가운데 있다.
먼 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내가 비로소 있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고 있어서 있는 겁니다. 이 참석이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듣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단순히 흘려들었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듣는다는 건 인식한다는 거죠. 뭔가를 깨닫고 있는 거죠. 비록 나한테 지금 모호하지만 그 깨닫는 그만큼 여러분은 자기신을 그 깨달음의 요소를 통해서 자기를 구성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존재와 별개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이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험이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추락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요. 6번째 문단이네요. 자,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생성의 직접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객체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는 원자적 피조물인 자기 초월체로서 각각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내가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체인 측면과 객체인 측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성의 직접성.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생성이 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할 때 직접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성을 관장하는 주체로서의 현실 존재가 있죠. 생성 과정에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 주체로서의 현실 존재가 있고 그다음은 그걸 마감해서 객체가 돼서 객체적 불멸성을 누리는 과거가 된 존재로서 현실 존재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로서와 자기 초월체로서. 이건 아까 얘기한 현실 존재의 특이성. 객체적으로 고찰할 수도 있고 형상적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직접성을 관찰하는 주체로서 이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은 이거 생성을 마감했어요. 만족해서. 여기 합생입니다. 합생의 과정이죠. 이거는 주체의 합생 과정, 그 살아있음의 과정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자기 초월체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를 subject, 주체죠. 영어로 주어 주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를 초월했다. 슈퍼, 초, 젝트. 이건 화이트가 만든 말입니다. 슈퍼젝트, 자기 초월체. 이거는 생성 과정에 있는 주체로서 현실 존재를 가리키고 이거는 생성을 마감한 만족된 상태 이후의 현실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실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주체로서의 측면과 자기 초월체적 측면. 이건 주체로서의 측면과 객체로서의 측면 또는 형상적 존재로서의 현실 존재와 뭡니까? 이건 객체적 존재로서의 현실적 존재.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사태를 지시하는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자기 초월체, 주체와 객체 같은 사태를 가리키는 대비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존재로서 생성한 것인데 존재가 되었죠. 생성해서. 모든 존재가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태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에 속한다. 자, 이건 아까 모든 존재는 후속하는 생성에 객체로 참여할 수 있다. 이건 보편적인 형용사 성격이다. 모든 존재가 갖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모든 존재는 어떤 생성에든 개입해서 그걸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같은 의미의 주장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로 생성했으면 생성을 마쳐 자기 초월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기 초월체의 모든 존재는 후속하는 모든 생성을 위한 가능태, 그것에 주어지는 객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에 속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생성에 참여하는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 모든 존재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실적 사물이 하나같이 객체적 불멸성을 향하는 객체로서 그리고 완결하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멸성을 향해요. 창조적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 후속하는 생성에 창조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개입한다는 말을 제약한다고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현실적 사물이 저마다 자기가 생겨난 우주를 파악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 존재는 자기 자신이 생겨난 우주를 파악하는 주체인 동시에
후속하는 생성을 제약하는 객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실 존재는 주체이면서 자기 초월체다. 주체는 자기를 생성하는 과정인 것으로서의 현실 존재이고 자기 초월체는 후속하는 생성을 제약하는 객체로서의 현실 존재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현실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는다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현실 존재는 자기 초월적 주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보시게 될 겁니다. 현실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주체로서 측면과 객체로서 측면이 있다. 주체로서 측면은 생성 과정이 있는 것이요. 객체로서 측면은 후속하는 생성에 개입하는 힘으로서의 현실 존재를 말한다. 이해하셨나요? 예,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가 생성에 속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초월체, 객체로서의 현실적 존재가 그냥 존재에 속한다고 한다면은 현실적 존재는 단순히 그냥 생성이라고 하지 않고 생성이면서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예, 그건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현실 존재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는 생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현실 존재, 생성 과정을 초월한 만족한 것으로 현실 존재. 두 가지가 측면이 있다. 그러면 현실 존재 전체를 놓고 생성 과정에 있는 것이다, 생성 중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만들어지는 끝까지, 그러니까 최종적 국면까지를 현실 존재라 본다면 현실 존재는 생성을 통해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져서 완성되는 과정. 그 완성되는 국면이 만족인 거고, 그 이전의 합성 과정인 그 완성 국면을 이룩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이죠. 그런 점에서 현실 존재는 그 성격을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생성 과정 중에 온전히 휩싸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완결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적인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완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주체로서. 그래서 그건 과거의 세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완결되어 있는 자기 초월체는 적어도 현실적 존재의 한 최종적 국면으로서 현실적 존재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현실적 세계 내에서 계속해서 현존하지는 않는다. 과거로 건너간단 말이죠. 완결과 동시에 건너간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어떤 마디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생성의 마디 역할 정도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만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느낌이라면 이게 이제 그 완성된 어떤 형태적 특성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현실적 존재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현실적 존재를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초월적 주체, 그러니까 수프젝트, 서브젝트, 수프젝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까닭은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걸 자꾸 이 자기 초월적 측면, 만족 측면을 자꾸 강조하는가? 이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좀 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중에 있을 때도 가능적인 이상, 나의 목적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어요. 나의 생성의 활기를 부르는 요인으로서. 그렇죠. 목적이 현재의 나의 행동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은 뭔가? 그 자기 초월체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바의 것. 그 되고자 하는 것이 되면 자기 초월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되지 않은 자기 초월체가 목적으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꿈으로서 현재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의 과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자기 초월체예요. 주체가 아니라. 주체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서의. 그 목적으로서, 목적인이 작동하면서 현실적 존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성의 과정은 자기 초월체와 무관할 수 없다. 생성의 과정은 주체로서의 생성의 과정 자체가 이미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상과 끈끈하게 서로 얽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 초월체적 국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주체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 주체와 자기 초월체가 서로 분리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고자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몇 문장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화이트헤드의 통찰을 담고 있는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유기체 철학의 형이상학적 학설에 있어 근본적인 점은, 유기체 철학이라고 하는 그 활동, 철학 활동이 적어도 어떤 학설을 세웠을 때 그 학설 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은 뭐냐? 변화의 불변적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데 있다. 변화의 불변적 주체.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분명해집니다. The unchanging.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변하지 않는 주체. 무엇의 주체? Of change. 변화하는 것의 주체인데 주체는 변하지 않아. 말이 좀 앞부분 모순돼요. 변화의 주체가 있어요. 근데 그 주체는 변하지 않아. 그럼 주체에 뭐가 변해? 변화의 성질만 변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의 주체의 속성만 변해. 이건 제가 누누이 말하는 여러분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연적인 성질은 변해요. 내가 인간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성적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본성이 있어요. 감각 능력도 내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아니에요. 난 길수록 짧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지금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건 나의 성질들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갖게 된 성질들. 그런데 나에게서 이성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빼버리면 난 나가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불변적한 어떤 불변적 주체로서의 나가 있단 말이죠. 이 본질적 주체, 본질의 소유자. 요거는 변하지 않아. 이성적 인간, 이거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놈의 피부가 검은가 흰가, 머리가 긴가 짧은가, 흰 옷을 입었는가 검은 옷을 입었는가는 우연적인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의 밑바닥에는 이런 변하지 않은 어떤 본질적 소유자가, 동일자가 있다, 주체가 있다. 이런 발상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완전히 폐기한다. 그런 거 없다 이거죠. 현실적 존재는 경험하고 있는 주체이며 동시에 그 경험의 자기 초월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한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인 동시에 자기 초월체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초월적 주체이며 이 두 측면의 기술은 어느 한순간도 간과될 수 없다. 빼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처럼 현실적 존재는 주체로서 고찰될 수 있고 자기 초월체로 고찰될 수도 있다. 두 측면을 갖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주체라는 수로는 현실 존재가 그 자신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고찰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실제적인 내적 구조, 이건 합생입니다. 합생하는 과정. 합생 과정과 관련해서 그 주체를 들여다보는 경우, 그때 우리는 그걸 주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체는 항상 자기 초월적 주체의 생략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체라고 우리 말은 하지만 그거는 자기 초월적 주체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자기 초월체적 특성이 개입해 있다. 어떻게? 목적인으로 개입해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고 이해하세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생성 중에 있는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초월적 주체라고 하는 만족 상태 이후의 것과 무관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족 상태에서 얻어지는 자기 초월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상향으로, 이상적인 꿈으로 이 현실적 경험의 자기 구성 과정에 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생기를 부여하는 가운데 유동하고 있단 말이죠. 동인으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목적인으로서. 그런 점에서 주체의 생성 과정은 자기 초월체, 그 완결된 모습이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함께 고찰돼야 된다. 따라서 현실적 존재는 언제나 자기 초월적 주체 또는 주체인 동시에 자기 초월체인 것으로 보는 것을 적어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한쪽만 보게 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도 역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의 연속적인 내용인데 이런 식의 화이트헤드의 존재 이해가 전통적인 철학의 존재 이해와 어떻게 대별되는지, 어떻게 차이나고 어떻게 적어도 유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얘기를 진행시켜 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운 것이고 오히려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수님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